부엌 서랍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며느리가 또 일찍 일어났나 보다. 이불 밖으로 나온 발이 차가웠다. 방바닥에 온기가 없었다. 요즘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서 그런지 아침마다 이렇게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렸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며느리는 내 기척을 듣고 휙 돌아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목이 말라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며느리가 어제 담근 배추김치였다. 물컵을 꺼내 물을 따르는데 손잡이가 이상했다. 내가 늘 쓰던 파란색 손잡이 컵이 아니었다. 투명한 유리컵이었다. 어머니, 그 컵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 찬장 안쪽으로 넣어뒀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서늘해졌다. 파란 컵은 내가 10년 넘게 쓰던 거였다. 손에 딱 맞았고 물을 마실 때마다 익숙한 무게감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안쪽으로 밀려났다니. 식탁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초침을 옮겼다.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날씬한 허리, 단정하게 묶은 머리,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다. 그런데 지난주부터였다. 내 방에 두었던 작은 손거울이 사라졌다. 화장대 서랍 안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본 적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내가 아끼던 비단 손수건이 없어졌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였다. 연한 분홍색에 매화자수가 놓인 손수건. 그것도 며느리는 못 봤다고 했다. 처음엔 내가 깜빡한 줄 알았다. 나이 들면 이런 거 자주 잊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엊그제는 내 통장이 사라졌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 그걸 찾으려고 옷가지를 다 꺼냈는데도 없었다. 며느리에게 혹시 정리하면서 옮긴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어머니 방 정리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은행에 맡긴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집에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웃으면서 나이 들면 기억이 헷갈릴 수 있다고 천천히 다시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뭔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치매 걸린 노인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아침 기운이 스며들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에서 뭔가를 닦고 있었다. 행주지라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었다. 천이 조금 눅눅했다. 요즘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집 자체가 눅눅한 건가?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에서 함께 산 지 1년 반이 됐다. 처음엔 며느리가 정말 착했다. 아침마다 내 방문 앞에 따뜻한 물을 갖다 놨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챙겨줬다. 시장 갈 때마다 내 취향을 물어봤고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들도 며느리 덕분에 표정이 밝아졌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된 뒤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집안 정리를 핑계로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내 물건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겼다. 혹은 아예 사라졌다. 그릇장을 열 때마다 낯선 배치가 나를 맞았다. 내가 늘 쓰던 국그릇은 맨 위 선반으로 올라갔고 수저통은 싱크대 반대편으로 옮겨졌다. 며느리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웃으면서, 늘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며느리의 그 웃음이 점점 불편해졌다. 너무 화냈다. 너무 밝았다. 마치 내 불안을 감추려고 일부러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렸다. 째깍째깍 하던 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며느리가 부엌 불을 끄고 이쪽으로 왔다. 손을 닦으며 나에게 아침 드시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다시 웃으며 금방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밥을 푸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얀 밥그릇, 김치, 계란 후라이, 미역국, 정갈하게 차려진 상.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 앞에 놓으며 맛있게 드시라고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잡이가 차갑고 매끄러웠다. 이 숟가락도 새 거였다. 며느리가 몇 달 전에 바꿨다. 예전 숟가락은 낡았다고. 밥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맛은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입안에 남았다. 며느리는 건너편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김치 씹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가슴 한쪽에서 작지만 분명한 불안이 꿈틀거렸다. 내 물건들은 정말 내가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나는 생각을 멈췄다.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자꾸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식탁 위 컵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투명한 유리. 내 파란 컵은 어디로 갔을까?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다. 내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옷장 깊숙한 곳을 다시 뒤지고 있었다. 통장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손끝으로 낡은 옷가지들을 더듬으며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손가락에 먼지가 묻었다. 허리를 펴고 앉으니 무릎이 욱신거렸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신혼 때였다.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서 살았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정말 좁은 집이었다.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방 안가득 배었다. 매캐한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코가 찡했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갔고 나는 집에서 바느질 품을 받아 했다.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웃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엔 웃음이 있었다. 나에게 오늘 뭐 했냐고 물었고 내가 바느질 품상 얘기를 하면 고생했다며 내 손을 잡아줬다. 그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다.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셋을 키우느라 내 인생은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옷 한 벌 새로 사본 기억이 없다. 시장에 가도 늘 아이들 것만 샀다. 내 것은 늘 나중이었다. 나중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 보는 게 좋았다. 큰아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며 맛있다고 할 때, 둘째 딸이 치마 입고 빙글빙글 돌 때, 셋째가 내 치맛자락 붙잡고 졸졸 따라다닐 때,
그 순간들이 전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있었다. 친정 어머니가 내 시집갈 때 건네주신 분홍 손수건. 연한 분홍색 비단에 매화 자수가 놓인 그 손수건. 어머니는 내 손에 그걸 쥐어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힘들 때 이걸 보면서 친정 생각하라고. 어머니가 늘 곁에 있다고. 나는 그 손수건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너무 아까워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 만지기만 했다. 자수의 오리 손끝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그 손수건을 만지면 친정 부엌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마당에 널린 빨래 냄새, 어머니의 손 냄새. 그런데 그 손수건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서랍을 뒤적였다. 없었다. 정말 없었다. 며느리에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데 두신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 말투가 또 이상했다. 부드럽지만 믿지 않는 듯한.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멀어졌다. 며느리는 부지런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 모습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며느리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했다. 늘 웃고 늘 부지런하고 늘 다정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좋은 아이다. 아들도 행복해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정말 좋았다. 젊고 예쁜 며느리가 내 아들을 잘 보살펴줬다. 아침마다 내 앞에 따뜻한 차를 갖다 놓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줬다. 시장 갈 때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물어봤다. 그런데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뭔가 달라졌다.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느낌이었다. 며느리의 웃음이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말투는 더 다정해졌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너무 과했다. 그리고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손거울,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 한 장. 나는 그냥 내가 둔 곳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수건이 없어지고 통장까지 사라지자 불안이 커졌다. 청소기 소리가 멈췄다. 며느리가 내 방문 앞에서 노크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물티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옷장 정리 도와드릴까요? 먼지가 많이 났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알겠다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나는 다시 옷장을 바라봤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과거의 냄새가 났다. 나프탈렌 냄새, 오래 묵은 첫 냄새. 그 냄새를 맡으니 가슴 한쪽이 저렸다. 문득 옛날 시장 생각이 났다. 아이들 손잡고 시장에 가던 날. 시장은 늘 시끄러웠다. 아주머니들이 목청 높여 물건 파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그 소란 속에서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 사과, 귤, 바나나.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때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 가족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남았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다. 큰아들만 나와 함께 살지만 그 아들도 며느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다. 나는 옷장 문을 닫았다. 통장은 결국 찾지 못했다. 저녁 때가 됐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정갈한 상이었다. 며느리는 내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다. 며느리가 물었다. 통장은 찾으셨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행에 가서 재발급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 가슴 한쪽에선 여전히 뭔가 걸렸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며느리를 관찰했다. 며느리는 늘 그랬듯 웃었다. 밥맛이 어떠냐고 물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놓아줬다. 완벽한 며느리였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나를 챙겨주고 아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불편할까? 왜 며느리의 웃음이 거짓처럼 느껴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아른거렸다.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정어머니의 손, 그리고 분홍 손수건. 모두 사라졌다. 지금 내 곁엔 며느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꾸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꿈틀거렸다. 작지만 계속 커지는 불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후 2시쯤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느리가 요즘 어떠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나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다고 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화장품 코너에 있었는데 액세서리 매장 쪽에서 소란이 났다고 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직원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가 가까이 가보니 그게 우리 며느리였다고 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 여사는 이어서 말했다. 며느리가 팔찌를 훔치려다 걸렸다고 했다. 직원이 며느리의 가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 팔찌가 들어있었다고 했다. 며느리는 계속 아니라고 실수라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경찰을 부르려고 했다고 했다. 결국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하고 팔찌 값을 물어주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했다. 김 여사는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얘기하기 싫었지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했다. 나는 겨우 고맙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가슴이 쿵쿵거렸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믿을 수 없었다. 우리 며느리가, 그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도둑질을, 김 여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게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다른 생각이 스멀거렸다. 집에서 사라진 물건들, 손거울, 손수건, 통장, 그것들도 혹시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김 여사 말만 듣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나는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화장대 위에 놓아뒀던 작은 귀걸이가 없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나는 서랍을 뒤졌다. 없었다. 옷장도 열어봤다. 예전에 받았던 목걸이도 사라져 있었다. 숨이 막혔다. 벽에 기대어 섰다. 벽지가 차갑게 등을 눌렀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왔다. 나는 방문을 조금 열고 거실을 내다봤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밝게 웃으며 다녀왔다고 인사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장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김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정말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럼 집안 물건들도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힘들었다고 했다. 며느리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다 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들이 괜찮으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국을 더 떠주며 많이 드시라고 했다. 웃으며 그 웃음이 소름 돋게 느껴졌다. 밥을 다 먹고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여사한테 전화 왔다고.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다고. 아들은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차마 도둑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했다. 집안일 열심히 하고 웃고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들이 몇 달 전에 집안에 설치한 CCTV. 거실 구석에 작게 달려 있었다. 아들은 방범용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어색했다. 아들이 알려준 대로 프로그램을 켰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나는 지난주 날짜를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거실이 보였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나는 빨리 감기를 눌렀다. 며느리의 움직임이 빠르게 지나갔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TV 보고 그리고 화면이 내 방 앞을 비췄다.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간은 오전 10시. 내가 병원 갔던 날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며느리가 내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며느리는 내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손을 넣었다. 뭔가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화면 속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방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에서 다시 청소기를 돌렸다. 나는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재생했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가는 장면, 서랍을 여는 장면, 뭔가를 꺼내는 장면. 분명했다. 며느리가 내 물건을 가져간 거였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을 짚고 겨우 섰다. 가슴이 조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며느리였다. 내 물건을 훔친 건 며느리였다. 김 여사 말도 사실이었다. 백화점에서 팔찌를 훔친 것도,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내 물건을 가져간 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정말 도둑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왔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방에 들어갔냐고. 내 물건 가져갔냐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자기는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했다. 물건도 가져간 적 없다고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CCTV 봤다고 했다. 내가 내 방에서 뭔가 가져가는 거 다 봤다고 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했다. 오해라고 했다. 자기는 그냥 방 정리 좀 하려고 들어간 거라고 했다. 물건은 안 가져갔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영상에 다 나왔다. 며느리가 서랍을 열고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영상에 다 나왔다고 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만 반복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했다. 오해라고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점심시간에 급히 온 모양이었다. 며느리가 전화했나 보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며느리가 내 물건 훔쳤다고 했다. CCTV에 다 찍혔다고 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다.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에게 매달렸다. 자기는 안 그랬다고 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다고 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나에게 정말 CCTV에 그렇게 나왔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보자고 했다. 우리는 컴퓨터 앞에 섰다. 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화장대 앞에 서는 장면, 서랍을 여는 장면. 아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며느리는 옆에서 계속 울었다. 아니라고 했다. 그냥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의 손이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뭔가를 집었다. 그리고 몸쪽으로 가져왔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뭘 집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뭔가를 가져간 것 같았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며 변명했다. 자기는 그냥 먼지 털려고 했던 거라고 했다. 물건은 안 가져갔다고 했다. 나는 그럼 내 귀걸이는 어디 갔냐고 물었다. 목걸이는, 손거울은, 손수건은, 통장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모른다고 했다.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했다. 어머니가 어디 두셨을 거라고 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물었다. 정말 그 물건들이 없어졌냐고.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확신하냐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영상에 다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다 걸린 것도 얘기했다. 김 여사가 직접 봤다고 했다. 며느리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건 오해였다고 했다. 실수였다고 했다.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내가 도둑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얼굴이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일단 진정하자고 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보자고 했다. 오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오해? 영상에 다 나왔는데 뭐가 오해냐고 물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그 웃음, 그 다정함, 그 부지런함, 모두 거짓이었다. 내 물건을 훔치면서도 환하게 웃었던 그 얼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거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왜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드는 걸까?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걸까? 영상에 다 나왔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오해일 수 있다니.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서러웠다.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인가? 내 물건이 사라졌는데 가만히 있어야 했나? 밤이 됐다. 나는 저녁도 먹지 않았다. 아들이 문 앞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조용했다.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이 말똥말똥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가는 장면, 서랍을 여는 장면,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의 환한 웃음. 그 모든 게 겹쳐졌다.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다. 아들은 오해일 거라고 했다.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거렸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까지 차올랐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며느리가 진짜 도둑인 걸까? 아니면 내가 노망이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걸까? 아니다. 영상이 있다. 증거가 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가?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이 짙었다.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내 억울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악몽에 시달렸다. 며느리가 웃으며 내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꿈이었다. 내가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쉬도록.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온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며느리 방문이 닫혀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컴퓨터가 거실 한쪽에 켜져 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CCTV 화면을 봤던 그 자리. 모든 게 현실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나는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데 손끝이 떨렸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위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을 먹어야 하나? 며느리와 마주쳐야 하나? 아들은 뭐라고 할까? 6시가 넘어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수도 틀어지는 소리. 평소와 똑같은 아침 준비 소리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렇게 방 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내 기척에 돌아봤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릇이 식탁에 놓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다. 식탁에 앉았다. 우리 셋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국 마시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평소엔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식탁이 무덤처럼 조용했다. 나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억지로 씹었지만 맛이 없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놨다. 나와 며느리를 봤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아들은 말했다. 어제 일은 다들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며느리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 설명? 뭘 더 설명하냐고 물었다. CCTV에 다 나왔다고 했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간 게 똑똑히 찍혔다고 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확히 뭘 가져갔는지 안 보인다고 했다. 그냥 정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리? 그럼 내 귀걸이는 왜 없어졌냐고 물었다. 목걸이는, 손수건은, 통장은 어디로 갔냐고 소리쳤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우는 모습이 역겨웠다. 어제도 울었고 오늘도 운다. 눈물로 모든 걸 덮으려는 것 같았다. 피해자인 척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는 정말 안 가져갔다고 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다고 했다. 자기는 그냥 방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제발 믿어달라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백화점에서 널 봤다고 했다. 팔찌 훔치다 걸렸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것도 오해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건 실수였다고 했다. 팔찌를 보다가 깜빡하고 가방에 넣었다가 나온 거라고 했다. 일부러 훔친 게 아니라고 했다.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며느리의 눈은 흔들렸다.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내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를 믿고 싶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분명 오해일 거라고 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오해? 증거가 있는데도 오해라고? 며느리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믿는다는 건가? 가슴이 무너졌다. 숨이 막혔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냐고 물었다. 내가 없는 물건을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다. 엄마가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착각하신 걸 수도 있다고 했다. 나이 드시면 기억이 헷갈릴 수 있다고 했다.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으셨을 수도 있다고 했다. 치매 취급이었다. 내가 노망 들어서 헛소리한다는 거였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목까지 뜨거운 게 올라왔다. 나는 소리쳤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했다. 내 정신 멀쩡하다고 했다. CCTV가 증거라고 했다. 그걸 보고도 오해라고 하냐고 소리쳤다.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들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달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였다. 이 집에서 나 혼자였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며느리는 눈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거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베개를 안고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분했다.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가? 왜 진실을 말하는 내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는가? 나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내어줬다. 밥 굶으면서 아이들 밥 먹였다. 옷 못 사 입으면서 아이들 옷 사줬다. 아플 때도 참으며 아이들 병원비 벌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심장이 아팠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팠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문 밖에서 아들이 불렀다. 엄마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문을 두드렸다.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며느리가 정말 억울해한다고 했다. 며느리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다. 오해를 풀자고 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해? 오해를 푸는 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며느리가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런데 아들은 나에게 며느리를 믿으라고 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들은 한참 문 밖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베개가 축축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밥은 먹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몇 번 문을 두드렸다. 밥 드시라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한 번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방 안에 혼자 있으니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정말 오해일까? 며느리가 진짜 결백할까? 아니었다.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봤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가는 게 분명했다. 서랍을 여는 것도 분명했다. 뭔가를 가져가는 것도 분명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됐다.
아무도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 말은 헛소리 취급됐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실보다 중요했다. 밤이 되면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 가끔 웃는 소리도 들렸다. 그들의 삶은 계속됐다. 나만 여기 갇혀 있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졌다. 뺨이 푹 꺼졌다. 눈밑이 검었다. 머리카락이 부스스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들은 계속 며느리를 믿을 것이다. 나는 계속 거짓말쟁이 취급받을 것이다. 이 집에서는 내가 설 곳이 없었다. 나는 이불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깜깜했다. 친정 어머니가 주신 손수건 생각이 났다. 그 부드러운 분홍빛, 정성스럽게 수놓인 매화. 그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따뜻함. 이제 그것도 없었다. 며느리가 가져갔다. 내 과거마저 빼앗겼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났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 모든 게 지겨웠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진실을 증명하려 애쓰고 싶지 않았다. 그냥 떠나고 싶었다.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스며들었다. 어둠이 조금씩 걷혔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내 진실이 무시당하는 곳, 내 존재가 투명해지는 곳. 며느리의 눈물이 나의 진실을 묻어버렸다. 아들의 믿음이 나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됐다. 손끝이 차가웠다. 온몸에 기운이 없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분노도 이제 지쳤다. 절망도 익숙해졌다. 남은 건 체념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 남편과 찍은 옛날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그것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10년 넘게 살았던 이 방. 벽지의 얼룩, 창문 틀에 긁힌 자국, 옷장 손잡이의 낡은 모습. 모두 익숙했다. 그런데 이제 떠난다. 가슴이 저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웠다. 오래 아팠던 곳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내 가방을 봤다. 일어섰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나가서 살 거라고. 혼자 살 거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여기서 같이 살면 되는데 왜 나가시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다. 너희는 너희끼리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울먹였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며느리랑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며느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내가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눈을 붉혔다. 자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나가시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 없다는 거였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섰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다. 엄마 하고 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문을 잡았다. 제발 가지 말라고 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괜찮다고 말했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문이 닫혔다. 아들의 얼굴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초라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택시를 탔다. 미리 알아둔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다. 택시가 움직였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조용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깨끗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밝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걷었다. 밖이 보였다. 나무들, 작은 공원, 벤치.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평온했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공기가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숨쉬기가 편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약간 삐걱거렸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다. 새 이불이었다. 깨끗한 냄새가 났다. 부엌으로 갔다. 작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간단했지만 충분했다. 컵장을 열었다.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를 꺼냈다. 물을 받았다. 마셨다. 차가웠다. 다시 창가로 갔다. 의자에 앉았다. 밖을 봤다. 사람들이 공원을 걸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것이다. 아들 생각이 났다. 며느리 생각도 났다. 가슴 한쪽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견딜만 했다. 전처럼 숨이 막히는 아픔은 아니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이 아니었다. 내 물건이 사라졌고 나는 그걸 찾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3번째 울렸다. 나는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잘 도착하셨냐고 물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잘 도착했다고 대답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며느리가 많이 울고 있다고 했다.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다.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며느리랑 진지하게 대화해 보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다시 조용해졌다. 방 안에 나 혼자였다.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았다. 평온한 외로움이었다. 저녁이 됐다.
나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다. 김이 올라왔다. 익숙한 냄새였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다. 식탁에 앉아 먹었다. 뜨거웠다. 혀가 얼얼했다. 하지만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밤이 됐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천장을 봤다. 낯선 천장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이 찾아왔다.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내일은 어떻게 보낼까? 공원을 산책할까? 도서관에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모두 내가 정할 수 있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늘 뒤로 미뤄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며느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 내 선택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부모도 사람이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행복이 있다. 나는 이제 그걸 찾으려 한다. 늦었지만 시작하려 한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편안했다. 부모도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